안녕하세요. 영종 아일랜더의 아일랜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근하는 직장에서 시작 인사를 드리네요. 인천공항 특수경비대에서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이에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제가 특수경비대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일하는 곳이고, 뭐 환경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냥 대형 물류창고처럼 돼 있어서 여기에 드나드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취급을 하는 인원, 장비에 대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하실 때 이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보안 검색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일하시는 곳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곳입니다. 근데 보기하고 다르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일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에요. 뭐 특수경비원이지만 그냥 경비원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젊은 황금 같은 시기에 무슨 그런 경비원 같은 일을 하냐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간에서 바라보는 인식들이나 뭐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막상 또 해보니까 정말 만족스러운 직업이었고, 제가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달 좀 넘게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먹고 사는 부분도 중요한데 이걸 해서 먹고 살 수 있는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야간 밤샘 근무 있는 날이었어요. 곧 이제 동이 틀 것 같습니다. 밤샘이라고 해서 밤을 꼴딱 새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쉴 틈이 있어서 체력적으로 아주 무리가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야간 근무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한숨 자고 밥도 먹었습니다. 아까 일터에서는 제가 일하거나 하는 장면을 촬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터미널 내부 작업 공간은 수출입 화물이 드나드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가받은 장비,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지나가다가 보안선 밖에서 보는 거는 괜찮을 건데 굳이 보안공간 내부를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첫째, 특수경비원을 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 일을 하고자 한 이유. 그리고 둘째,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급여. 그리고 셋째, 급여 외에 다른 투자 등의 활동을 하는지. 넷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직업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특수경비원에 대해 진로를 고민해 보실 분들께 드리는 말씀.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특수경비원을 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 일을 하고자 한 이유입니다. 저는 2013년 28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상반기 대졸 공개 채용을 통해서 국내 메이저급 여행사에 입사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회사는 본격적인 저의 첫 사회생활을 하게 해준 곳으로 마치 제 고향처럼 생각이 되고, 그 회사가 늘 업계를 선도하길 응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젠가 고향을 멀리 떠나 더 큰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6년 가까운 첫 직장 생활을 스스로 내려놓고 34살의 나이로 이곳저곳 다니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 소재 한 중소 IT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짧았지만 굵었던 1년 3개월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껏 거쳐간 곳 중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곳이었지만 10여 년의 사회생활 중 가장 값진 경험을 했던 곳입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대표님이 이 영상을 보셔도 상관없고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좋은 말을 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대표님은 늘 공상 속에 사는 것 같았어요. 맨날 해외 진출하겠다고 하고요. 특히 미국이요. 국내에서도 개뿔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도 미국을 갑니까? 그래서 해외 출장도 그 짧은 기간 동안 룩셈부르크 한 번, 미국엔 2번이나 다녀왔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온라인 화상 미팅으로 투자자 혹은 가망 해외 고객들하고 맨날 영어 미팅을 했어요. Hello, this is Joe from 땡땡 IT company from South Korea. We specialize in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convergence based on our IoT RFID middleware platform.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맨날 이런 거 했어요. 투자 발표 나가면요. 장난 아닙니다.
미국에서 자라고 스탠퍼드, MIT, UCLA 이런 데서 공부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분들 보면요. 한국말이 됐든 영어가 됐든 진짜 말 잘하고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미국 시장에서 부지기수로 개죽수고 박살이 나요. 이렇게 대표님들이 다 기업 발표를 해요, 원래는. 근데 제가 있던 회사는 대표님이나 다른 인원이 영어가 안 되니까 갓 들어온 애송이인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인천에 공장단지가 있는 동네 지식산업센터 건물 한 호실을 분양받아서 회사랍시고 차려놓은 10인 미만, 흔히 개조소, 듣보잡 IT 회사가 국내파 출신 저 혼자 앉혀놓고 뭐 어딜 진출해요? 미국이요? 미국에는 저희가 속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님하고 미국 출장을 갔더니 저더러 거길 찾아가서 뭐가 됐든 한번 제안을 하고 오래요. 아, 제정신인가요? 어디 저 멀리 우리나라 GDP 10분의 1도 안 되는 먼 나라의 고무동력기 회사가 우리나라 대한항공에 와서 사업 제안하면 뭐 받아줍니까? 고무동력기에 고무 칭칭 감아서 날리면 몇백 미터도 못 날아갈 텐데 대한항공에 와서 뭘 제안합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현실성 없는 요청을 하는 대표님한테 현실을 좀 직시해야 한다는 식으로 첨언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듣지도 않고 윽박 지르고 맨날 뭐라고 하고 술 퍼먹고 쌍욕하고 아무튼 그러다가 그 회사를 결국 나오게 됐습니다. 풍문으로는 현재 그 회사가 오늘 내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했던 과거의 현실을 무작정 부정하고 불평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는 제가 볼 때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저는 엄청난 경험을 얻었죠.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데 가서 어떤 한국 직장인이 영어로 투자자들한테 기업 투자 발표를 해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있다고 한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회사가 저한테 귀한 경험을 선물해 줄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니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현재 파탄의 지경에서 잘 헤어나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장 생활에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생활 10여 년이 넘어가면서 계속 회사에 얽매이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일, 이런 직장이 없을까?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 이런 직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하루에 일이 끝나면 집으로 일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일. 사무직 직장인분들, 가령 프로젝트 하시거나 정부 과제 같은 거 따와서 하시는 게 일상인 분들, 이거 사무실에서 일이 안 끝나죠. 끊임없이 발표 자료 만들어야 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고, 집에 와서도 계속 일입니다. 이거 끝나면 바로 또 다음 과제, 다음 프로젝트, 무한 연속이죠. 지금 하는 일이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집 가서는 내일 출근 때까지 회사 잊어버리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둘째, 하루에도 몇 번씩 팀장님한테 불려가서 잔소리 듣지 않아도 되는 일. 뭐 잔소리라고 표현했지만 굳이 잔소리가 아니더라도 한 공간에서 상위 직급자와 있다 보면 수시로 불려가게 돼요. 나중에는 저 새끼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하면서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싹트게 되면서 몸과 마음에 병이 들죠. 지금 하는 일이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멀뚱멀뚱 서서 내 할 일만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셋째, 나의 또는 타인의 부재 시에 골머리 앓으면서 업무 인수인계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은근히 골치 아프죠. 현재 인계해주거나 인수받아야 할 일이 너무 많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라면 서로 골치 아파요. 제대로 인계를 안 해주거나 인수받은 사람이 제대로 수행을 안 하거나 할 때는 참 잘잘못을 따지기도 애매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요? 그딴 거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못 나가게 됐을 때 즉시 대체해 줄 수 있는 동료가 천지에 널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단한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 아니면서 그만큼 나 스스로에게 투자할 에너지와 여유가 넘치는 일. 머리가 터져라 회사 일 죽도록 하고 나서 퇴근하면 그런 번아웃 상태에서는 스스로한테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요? 내가 빠지면 당장 옆에 동료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지식이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기르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아껴놓은 머리, 에너지, 집에 와서 나한테 쓰면 됩니다. 회사고 집이고 맨날 박 터지는 경무에 시달리는 일이면 제가 이런 유튜브 같은 거 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쭉 해오던 사무직 직장인을 하면서 이런 일은 없을까 고민했다고 했죠. 어떤 일이요? 첫째, 하루의 일이 끝나면 집으로 일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일.
둘째, 하루에도 몇 번씩 팀장님한테 불려가서 잔소리 듣지 않아도 되는 일. 셋째, 나의 또는 타인의 부재 시에 골머리 앓으면서 업무 인수인계하지 않아도 되는 일. 마지막으로 대단한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 아니면서 그만큼 나 스스로에게 투자할 에너지와 여유가 넘치는 일.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정확히 이에 부합하고요. 여기에 더불어 저한테 한 가지 보너스가 더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는 영종도 운서동에 살고 있어요. 공항이 어디 있냐면요. 같은 운서동에 있습니다. 엄청난 동네죠. 우리 동네에 나이트 있는 거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무려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운전해서 가면 15분도 안 걸립니다. 단 서두에서 인사드리면서 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뻥 뚫린 대형 창고 같은 공간이다 보니 겨울인 지금은 칼바람 불어서 엄청 춥고 여름엔 건물이 열을 먹어서 무지 덥습니다. 딱 주어진 시간 이 환경만 버틸 수 있으면 되는 일이다 이거죠. 그리고 주간, 야간 번갈아 진행되는 업무 스케줄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게 또 필요하겠죠. 거의 우리 부모님 연배급 되시는 큰 형님들께서도 다 하시는 거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제 개인적으로는 급여는 크게 상관 안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직업의 선택 기준이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월급은 세전 268만 원입니다. 세후로 하면 한 230만 원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급여는 OT라고 해서 오버타임, 즉 추가 근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니까 이걸 하고 싶은 동료들이 널렸기 때문에 나한테 OT 근무가 들어왔을 때 하기 싫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죽어라 7번, 8번 OT를 뛰었던 선배들이 있더군요. 듣자 하니 한 실수령 320에서 330 정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일을 하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너 할래? 정도의 차례가 오면 네, 하겠습니다. 정도로만 할까 합니다. 굳이 찾아서 생계형 OT를 뛰지는 않겠다는 말입니다. 야, 너 250만 원 받아서 어떻게 먹고 살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바라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회사의 크기라던가 받는 급여 등이 제법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40줄에 들어가는 제 나이 때는 예전만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40줄 되는데 대기업 다니면서 현재 7천만 원 이상의 연봉이 되지만 맨날 다 써버려서 현재 들어오는 급여 말고는 돈이 아예 없다시피 한 경우, 그리고 연봉은 그 절반인 3,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몇 년 꾸준히 저축, 투자 병행해서 3억 원대 금융자산 만들고 계속 불려가고 있는 경우, 이 두 경우를 볼 때 여전히 땡전 한 푼 없이 대기업 연봉 7천이 짱입니까? 7천 연봉이 월 300씩 저축해도 100번을 저축해야 3억이 되죠. 하지만 대한민국 40대의 현실은 연봉을 떠나서 100만 원씩 저축도 어렵다는 게 실제 통계입니다. 연봉이 높으면 소비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연봉 그렇게 받아도 단순 저축으로는 앞으로 3억도 못 모을 가능성이 커요. 하도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10억, 100억 하니까 2, 3억 돈도 아닌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돈도 아니면 그냥 그거 저 주세요. 제가 잘 쓰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어느 정도 모아둔 걸 가지고 승부를 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모아놓은 것으로 굴리고 그 굴리는 시간을 급여로 버티는 것. 그래서 급여는 나의 한 달을 버틸 정도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제 나이대의 급여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 친구들을 봐도 연봉 순서대로 자산이 있진 않습니다. 받는 연봉으로 와, 너 돈 많다 그러는 건 사회 초년생일 때나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누가 어디 다니고 얼마 받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특히 어린 친구들은 더더욱 시간 많지 않습니까? 셋째, 급여 외에 다른 투자 등의 활동은 하는지? 네, 하고는 있습니다. 특별히 준비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이따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하시는 주식, 저도 하는데요.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실시간 계좌를 잠깐 녹화한 거예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데 저는 지능이 머저리라 국장만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다 그렇게 외치지만 저는 절대 대중에게 동조하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보다 제가 영어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어 실력으로는 미국 주식 막 찾아보거나 분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 전 국민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절대로 제 채널에서 현재 투자 중인 주식 종목 얘기하거나 뭘 사라 마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주식 개뿔도 모르거든요. 단지 제가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징이 있어요. 수익이 많이 난 건 원금 비중이 크고 수익률이 개박살 난 건 원금 비중이 큰 거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일 큰 게 8천만 원 정도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금액이 작은 것들은 손실이 엄청 크죠. 이거는 제가 수익이 많이 날 줄 알고 몰빵을 해서 그런 걸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알았으면 제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되고도 남았겠죠. 되게 재밌는 건데 사실 이것도 원래 비중이 한 300만 원 정도로 되게 작았어요. 손실은 마이너스 70%가 넘었었습니다. 아내랑 결혼하고 투자 내용을 알리면서 사실 몇 개 투자를 한 게 있는데 대부분 마이너스이고 이놈은 마이너스 70%가 넘어서 내가 투자를 잘못한 것 같고 회생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이 뒤질놈의 종목이 엄청난 긍정적인 변동성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부터 상황 봐가면서 여기에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비중을 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 8천만 원 정도까지 비중을 실게 되었고 그 긍정적인 변동성은 끝내 이런 수익으로 보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사실 수익이 처음 6천만 원 찍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박살이 났다가 다시 반등해서 수익 1억 4천만 원 찍었다가 다시 수익이 대박살 나서 3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온 게 여기 한 8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큰 폭으로 오르내렸지만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뭐 목표가 있으니까 1억 4천만 원 수익이 났을 때도 안 팔았겠죠. 뭐 한간에는 100만 원으로 5만 원 수익이 날 때마다 팔아서 실현해라. 혹은 치킨값 벌어라. 조금이라도 줄 때 먹어라.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건 제가 절대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수익 5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5만 원씩 무려 1,000번을 맞출 자신이 없거든요. 종목은 추후에 몇 개 더 늘릴 겁니다. 비중 조금씩만 해서요. 저는 재수도 실력도 더럽게 없어서 제 자신을 절대 믿지 않아요. 뭘 사도 점점 떨어지다가 통상 반토막은 나고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탄이 터질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겁니다. 그 신호탄과 함께 그때부터 비중을 차츰차츰 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적어도 이런 부분을 점점 키워놓으면 급여 좀 적은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이 나이에 모은 거 하나도 없고 투자도 할 줄 모르고 앞으로 갚아야 되는 대출은 1, 2억이 돼. 돈이라고는 그냥 매달 250만 원 월급이 다야. 그리고 내년에는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야. 이런 케이스가 답답한 거죠. 그래서 네가 경비원으로 적은 급여를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케이스가 되면 월급 300만 원, 400만 원이라도 마찬가지로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제가 이 특수경비원의 급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이거 말고도 믿는 구석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나 급여가 적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는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이렇게 단순히 행복회로를 돌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나 100억 부자예요. 내 월 300만 원짜리 강의 들으면 여러분들도 최소 10억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유튜버는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100억 부자는 너무 이질감이 있지만 영종 아일랜더 저 새끼 하는 것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희는 누구 가르치자고 만든 채널이 아닙니다. 저희 영종 아일랜더 부부가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또 저희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저희 보면서 힘내시고 같이 성장해 나가자는 취지로 개설한 채널이에요. 비록 지금까지는 뭐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컨텐츠가 주를 이루긴 했지만요. 저는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도 성장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아무 말이나 실없이 짓거리는 그런 채널은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넷째, 영상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봅니다만 사람들 시선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들 보시면 너무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대여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럭저럭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대학교 학과에 들어갔었고, 동상 그런 아이들이 가는 직장에 들어갔었고, 또 그런 아이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수경비원이 되었고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저한테는 지금이 훨씬 더 잘 맞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섯째, 특수경비원에 대해 진로를 고민해 보실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입니다. 저희 회사처럼 좀 규모가 있는 곳이면 교육과정도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120만 원 정도 경비가 들더라고요. 회사에서 다 지원해 줬고요. 월급의 경우 실수령 기준으로 적게는 230, 40만 원에서 많게는 320, 30만 원까지도 급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특수경비 자격을 일단 가지게 되면 전국 팔도에 갈 수 있는 곳이 천지에 널렸습니다. 특수경비원을 둬야 하는 시설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죠. 실업자, 백수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같이 취업 안 되는 시기에요. 워낙 선택지가 많다 보니 근무 환경이나 근무 스케줄도 천차만별이고 급여도 훨씬 더 센 곳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좀 더 일해보고 알아보고 이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이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 영종 아일랜더였습니다.